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신나는 노래가 나와서 뭐 어떻게 춤을 추기가 좀 어정쩡하네요. 이 지금 수강 후기는 2011 수능 완성 게시판에 소다미 학생이 작년 말 12월 15일 날 써준 글입니다. 길게 쓰고 맨 끝에 이런 당부를 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것. 가족에게, 친구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썼네요. 1년 동안 수험생으로 공부하면서 아마 크게 느낀 점이었나 봐요. 스스로. 근데 저도 사실은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딱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지나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슨 벼슬이나 한 것 마냥 온갖 짜증과 온갖 거들먹거림을 하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도 내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라는 걸 온 친구들한테 다 얼굴로서 탁 말해주고 나 건드리지 마! 막 이런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런 것들은 진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랑 사소한 이 티격태격이라도 있게 되면 그건 정말 내 손해?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누군가의 갈등은 내가 공부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자랑도 아닌데 나 기분 나빠,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얼굴로 표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소담이가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써주었네요.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46쪽이 되고요. 교재 46쪽이 되고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부분입니다.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부분은 문제풀이까지 해서 모두 3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1시간 더 늘려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판으로 다가가는 개념,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다가간대요, 이제 막.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민주정치 형태부터 먼저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주제, 05,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입니다.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한판으로 민주정치 형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정치 형태, 다시 설명을 하면 국민자치 방식입니다. 국민자치 방식.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방식, 국민자치. 여러분,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방법에는 정말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사실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 하면서 그 전에 하면서 사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간접 민주정치를 우리는 대의제라고 부르고 의회주의라고 부르고 민주정치의 원리 가운데 대의제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에 직접도 있고 간접도 역시나 국민자치를 실현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줍시다. 간접도 국민자치를 실현해요. 간접도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거에 간접도 들어가요. 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접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이 직접 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이 국민자치의 원리에 정말 충실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민자치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충실하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직접 민주정치는 소규모의 그런 집단, 그런 도시국가, 아테네와 같은 그런 도시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었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유로 국가 규모가 확대되고
규모가 커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고 또 사회가 정말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러한 정책 결정들을 정말 일반 국민들이 다 담당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간접민주정치가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접민주정치는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정책 결정을 해요. 국민이. 그런데 국민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누구를 선출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이 대표로 하여금 대신 정책 결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간접민주정치, 의회주의, 보통 의회가 되기 때문에 의회주의 또는 대의제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거 간접도 대표를 통해서 대신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러분, 대표를 통해서 대신하게 하니까요. 이 대표 훨씬 전문적이고 그리고 효율성도 높아요. 국민들이 모두 모인다라고 해보세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효율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대표를 우리가 민주정치의 원리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정치의 원리를 할 때 이 대표가 정말 대표냐? 아니면 이 대표는 그냥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 우리 국민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냐? 대리자인가? 하는 그 문제였죠. 정말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여기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요, 국민이 뽑아줬지만 국익을 고려해서 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율성이 높아요. 자율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국익을 고려해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익을 막 고려하는 결정을 한대요. 어쩐지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대표는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우리보다 훨씬 국익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대리자로 보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직접 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로 직접 못하니까 전달해 잘 그 얘기입니다. 자율성은 떨어지죠. 이들은 선거구민,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됩니다. 내 의사를 잘 전달하면 돼요. 의사, 요거까지 써줄까요? 예, 의사를 잘 전달하면 됩니다. 이들은 잘 전달해서 다음에 또 뽑히는 것이 중요해요. 잘 전달하고 말 잘 들어야지 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이제 이런 대표를 아무튼 뽑았습니다. 이 대표가 대표자냐 대리자냐 하는 쟁점들은 계속 부딪히고 있고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간접민주정치를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대표의 실패. 국익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이 대표는 사실상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인기에만 영합하는 이 대표는 정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할까? 이런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고 대표의 실패, 정말 국민의 의사를 정말 잘 반영하는 그런 정책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대표를 정말 온전히 뽑느냐라는 그런 문제들, 대표의 실패의 문제. 또 하나는 대표를 뽑고 나니까 국민들이 어떠냐면 무관심해요. 정치적 무관심. 안 되겠다.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들을 보완하는 대책들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어떤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직접을 하면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니까 간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접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 그렇지. 뭐냐면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라기보다 국가의 중요한 일에 직접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넣으면 어떨까? 여러분, 국민이 직접 이렇게 화살표가 가면 이게 직접 민주정치잖아요.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혼합하면 어떨까? 어디다가? 간접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니까 간접을 하되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넣는 것이 어떨까? 섞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이라고 하죠. 혼합은 간접을 주로 해서 거기다가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국가 수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수준은 이 말을 씁니다. 국민 투표, 국민 발안, 이거를 이렇게 지워야 되겠네요. 네. 국민 소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입니다. 그럼 국민투표는 뭐냐면 국가의 주요한 정책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개정할 때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헌법은 왜 제정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헌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쳐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정. 여기에 국민의 직접 찬반의 의사를 묻는 겁니다. 찬반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국민 발안은 이렇게 헌법 개정안 또는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출하는 거예요. 안건을 발표한다. 국민 소환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파면시킵니다. 파면시키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기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적인 예로 국가 수준에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라고 했죠. 국가의 중앙정치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세 가지 직접 민주정치 요소 가운데 뭐만 존재하냐? 국민투표만 존재합니다. 국민투표만 존재해요. 국민소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여러분들이 막 소환해가지고 임기 전에 파면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이게 국가 수준에서 살펴본 곳이라면 지방 수준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또 존재합니다. 지방 수준에서는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 국민이라는 말 대신에 주민 투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에게 물어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 발안. 지방 수준에서 하면 주민이라는 말을 붙여요. 주민 소환. 지방 수준에 이러이러한 제도들은 존재합니다. 주민 투표 있고요. 주민 소환 있습니다. 주민 발안 차원의 조례 개폐 청구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주민 발안이다라고 딱 그 똑같은 용어로는 아니지만 그럼 보세요. 일단 주민 소환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주민 소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은 주민이 소환해요. 어떤 공직자를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이거 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왜냐하면 지방 수준이니까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세요.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수준의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는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 달라요. 이 국가 수준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주민 소환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권력에 대해서 감시 통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공직자들로 하여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주민 소환은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참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서 주인의식이 높아집니다. 단점을 볼게요. 단점은 눈치 보이겠죠.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뭐 군수, 나 이러다 소환당하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화장장 유치해 왔는데 소환당하는 거 아니야?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진이 어려워요. 또한 이 주민 소환이 청구되면 그로부터 해서 이렇게 딱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군수가 없는 상태, 시장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되죠.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주민 소환은 지역 이기주의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혐오시설을 갖고 왔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 주민 소환이 청구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흡사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쫙 흐름을 한번 보면 이거 분명히 한 판입니다. 선생님이 노트했을 때는 한 판이었어요. 직접, 간접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 발생. 간접 과정에서 대표와 대리 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접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 간접하는데 직접의 요소를 좀 넣어보자. 직접 민주정치 요소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볼게요. 혼합하는 것이 이 간접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자민주주의겠구나. 전자민주정치, 뭐 여러 말을 씁니다. 전자민주정치도 역시 간접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됩니다.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입니다. 전자민주정치는 인터넷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투표를 한다든지, 인터넷 투표, 또는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자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자민주주의도 역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장점, 단점. 일단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해지면서 좋은 점은 보세요. 이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정치적 무관심하다라는 거잖아요. 대표한테 맡겨놓고. 근데 전자민주주의 해보세요. 퇴근하고 와서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토론장에다가 토론에 글도 올려보고 참여가 활발해진다는 점. 그리고 또한 이것이 흡사 직접 민주정치의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 직접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구나.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장점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바로 대표성 문제입니다. 전자민주주의 인터넷 통해서 어떤 여론을 조사해 본다든가, 전자민주주의 통해서 투표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전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 인터넷, 전자매체에 익숙한 세대들의 의사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거죠. 노년층,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실상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표를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온전히 우리 국민이 원하는 여론이고 대표냐 하는 점에 있어서 대표성 문제. 그리고 이 안에서 여론 조작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막 댓글을 막 조작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다잖아요. 또 중우정치.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이게 맞아? 정말 이런 게 진실이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장단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 더 쓸게요. 이제 간접민주 정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 첫 번째 혼합, 두 번째 전자민주 정치,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 수준에서 스스로 참여하면서 대표에 의한 이런 간접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죠. 여러분, 지방자치 우리 그림 많이 그렸는데 지방자치는 두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에 의해서 그 지역이 꾸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수직적 권력 분립. 수직적 권력 분립. 이것이 강조된 것을 우리는 단체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립된 지방정부가 통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다라고 끝나나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이것도 강조되죠. 뭐냐면 주민들이 지방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참여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주민자치라고 씁니다. 그럼 보세요. 대의제의 위기, 간접민주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지방의 일에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 주인이고 이런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 판으로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봤는데 보세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직접 이런 문제로 간접했습니다. 흐름으로 기억하고 스토리로 기억하세요. 이게 답니다. 간접했습니다. 좋은 점 있지만 문제점 발생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안 혼합입니다. 혼합은 간접이 주고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민주정치, 지방자치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여기서 대표와 대리 문제라든가 또는 여기 주민소환의 장단점이라든가 또는 전자민주정치의 장단점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면서 확실하게 암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한 판으로 정리를 했으니 어느 정도 어떤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하나씩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보시죠. 지난 5년간 출제된 빈도를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직접, 간접, 혼합이죠.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 나온 것을 보면 대표와 대리, 수능뿐만 아니라 평가원에 나온 것을 보면 대표와 대리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와 대리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대의제의 문제점, 대표의 실패라든가 정치적 무관심하는 대의제의 문제점 혹은 장점, 대의제.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대의제고 특히 대표와 대리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 여기에 지금 좀 빠진 게 있어요. 그 주민소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도편추방제와 같이 엮어서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 그쪽으로 선생님이 배열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출제 안 된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주민소환제라는 것,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뒤에서 다시 선생님이 표를 표를 또 다시 그렸네요. 예, 또 다시 얘기가 되네요. 여기는 직접하고 간접 중에서 간접이 이렇게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위를 잘 보세요. 직접 민주정치에 관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입니다. 볼게요. 국가기관은 총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보세요. 직접 민주정치에서 국가기관은
총의, 다시 말하면 국민 전체의 의사입니다. 국민 전체의 의사. 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죠,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직접 민주정치의 그 정의는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거고, 국가기관 혹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런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대리자일 뿐이에요. 예, 그냥 대행해주는 편의상.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이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변경한다라는 건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볼게요, 여러분. 시민과 대표 간의 신뢰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어렵습니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보세요. 시민이 대표를 믿어요. 신뢰하고 맡겼어요. 그러면 대표가 대신하면 되잖아요. 대신하면 되겠네요. 뭐죠? 간접 민주정치. 여러분 지금 이 아래 글은, 이 아래 선지는 간접 민주정치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 좋은데 간접이 그래도 가능한 이유는 시민과 대표 간에 그런 신뢰가 쌓여 있어서 믿고 맡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볼게요. 이제 여러분 간접입니다. 여러분 이 제시문은 2011년 4월 17번 문제 제시문인데 이 제시문을 보고 간접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딱 써놔서 한번 보세요. 이 제도는 두 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다. 두 개의 인격? 이게 두 개의 인격이 뭘까? 더 가볼게요. 이 제도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선거권이 일정 재산 소유자인 시민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제도는 바로 간접 또는 대의제입니다. 대의제가 설립되던 당시가 언제냐면 근대죠. 근대. 그 근대에는 선거권이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 계급에게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과 유권자, 양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두 개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과 대표와 유권자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럼 다시 읽어보면 이 제도는 간접 민주정치입니다. 간접 민주정치는 대의제는 의원과 유권자가 다른데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무리가 있었다. 분명히 둘이 다른데 유권자의 의사가 의원이 잘 반영하고 있을 거야. 의원의 의사가 유권자의 의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려는 데서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그래서 원래 이 제도가 간접민주정치가 싹 나타난 건 여러분 근대인 걸 아시죠? 근대에는 선거권이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 계급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 계급과 의원 사이에 동질성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고요. 우리 시민 계급, 돈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 저리 의원들이 가는군. 그런 동질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대의제가 이렇게 잘 운영됐는데 현대에 와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뽑아준 그 대표들이 나의 의사에 동질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잘 안 그러죠. 보세요. 그렇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이 획득, 정당의 집권화와 과도화 등으로 인해서 대중이 주체가 되면서 대중 전체가 주체가 되면서 그 의원들이 정말 나와 하나의 인격인가? 나의 의사를 다 대변해 주는가? 원래 이 제도 자체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질성의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서는 배리, 사이가 등지고 떨어진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간접 민주정치라는 간접의 그 원래부터 가진 한계를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가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동질적인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간접 볼게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간접, 치자와 피치자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사람도 시민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시민이니까. 이거 맞죠? 그러면 간접은 다스리는 사람은 대표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시민이어서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간접도 국민 자치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대표를 통해서 하는 것일 뿐, 대표, 다스리는 사람이 대표, 다스림 받는 사람이 시민,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표, 간접, 대의제 이걸 두고 있는 거죠. 대표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뭐하러 대표제를 두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웠을 학생들도 있는데 보세요. 입법부에는 이 간접이 적용되지만 행정부는 대의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접을 의회주의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대의제라고 더 많이 하죠. 그럼 보세요. 이 대의제의 한자를 보면 이 대자가 뭐냐면 대신하다 할 때 대자입니다. 이 의자는 뭐냐면 의논하다 할 때 의자입니다. 따라서 대의제는 대신 의논시키는 제도입니다. 누구? 대표들을. 그럼 보세요. 우리 대표에는 물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에는 대통령도 있죠. 따라서 이 간접 대의제를 크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대의제의 위기,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국회, 의회에 국한돼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 대의제의 그 원래 개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진술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정리를 하면 대의제, 그래 의회주의 이렇게 딱 맥락을 연결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통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2009년 10월 교육청 문제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크게 보면 이 대의제라는 게 대신 의논하러 가는 대표들, 그렇다면 행정 권력의 그 대표도 우리가 선출한 그 대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간접민주정치에서 문제점은 대표가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간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 호남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간접 봤고요. 이제 넘겨서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열심히 설명해서 왜 이게 왜 안 나왔지? 선생님이 이걸 분리한 거를 깜빡 잊은 거 있죠. 보세요. 주민소환, 전자민주정치, 혼합 전자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 6월 모의평가에 보면 2012년 빼놓고 이 2년 걸러 한 번씩 출제가 되었고요. 9월에도 주민소환, 그리고 수능을 보시면 2011년 수능, 2009년, 그 다음에 주민투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 주민소환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6월에 보시면 전자민주정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 전반적으로 크게, 그리고 주민소환 등을 비롯한 호남민주정치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요. 46쪽입니다. 46쪽 하단에 있는 그런 박스인데요.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간단히 이제 이렇게 필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인데 국가 수준의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보시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찬반 투표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국민투표의 문제점은 뭐냐면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또는 그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요. 국민, 니네가 찬성했잖아. 니네가 찬성해서 이거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잘 못된 것 같다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요. 국민 소환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를 해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민 소환도 주민 투표 과정을 가운데 거치게 돼요. 네. 그래서 국민 파면, 국민 해직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스위스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 등에서 채택되고 있고, 네, 이 제도는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답니다. 다음 볼게요. 아직 앞에 있습니다. 국민 발안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고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호남민주정치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 지금 2008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가는 어떤 민주정치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는 보시면 시민이 정책 결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직접이죠. 나는요. 가운데 대표를 거칩니다. 그럼 뭐죠? 간접입니다. 다는요. 시민이 대표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기도 하고 요것도 있네요. 직접 하기도 하네요. 직접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섞였네요. 이건 간접이고 그리고 밑에 직접의 요소도 있고 그렇다면 다는 혼합이 되죠. 혼합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 시기에는 직접 민주정치의 도입으로 의회주의의 위기가 해결되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렸죠. 보세요. 다 시기에 직접 했고 예전에 고대 아테네에 직접 했고 근대에 와서부터 간접하게 되고 현대까지 간접하는데 간접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혼합하는데 여러분 혼합하면 완전히 쫙 간접의 대의제의 문제점이 쫙 의회주의의 문제점이 쫙 다 완전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네, 아닙니다. 다음 볼게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여러분?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국민 발안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국민 발안 없고요. 뭐만 있다고 그랬죠? 국민 투표만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보면. 그래서 틀렸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주민투표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서울시에서 했던 바로 그거요. 예, 무상급식 주민투표.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2009년 4월에 나왔을 때는 어려운 선지였겠지만 지금은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그 2010년 10월 제시문 가운데서 이 부분만 떼왔어요.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만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애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한다. 이게 뭐냐면 주민감사 청구 제도입니다. 예. 감사가 뭐냐면 감시하고 조사해 주세요 라고 주민이 청구한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급기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구가 있어요. 여러분 구 위에는 뭐가 있죠? 시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구의 장이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처리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저해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익을 저해했을 때
주민들이 저희 이 구에 사는데요. 이 구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저해한 것 같아요. 그 상위에 있는 시한테 감시하고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두 눈을 탁 부릅뜨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쓴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했을 때 그 3급 기관에다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입니다. 이 가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것, 조례 개폐 청구 제도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인데 지방의 그 지방의 조례의 이런 제정, 개정, 폐지에 참여하는 거죠, 주민이. 그래서 조례 개폐 청구 제도인데, 개정, 폐지 청구 제도입니다.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 그럼 해볼게요. 나는 주민 청구에 의해서 사법적인 통제 제도이다. 맞을까요, 여러분? 사법적이면 누가 알죠? 법원에다 법원에 가서 막 소송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건 주민 청구에 의해서 여기 구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저해한 것 같아요. 그 위에 상급 행정기관이 좀 봐주세요. 그 위에 상급 행정기관이 좀 봐주세요. 행정적 통제제도입니다. 행정적.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상급 기관에라는 것이 행정적 통제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깊이 들어간 부분이고 평가원에서 출제될 확률이 이런 선지로 출제될 확률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보겠습니다. 의외로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 감사청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보겠습니다. 혼합. 그 앞에 이런 말을 조금 넣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방금 위에 봤었던 것처럼 그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나에 있었던 그 바로 사항이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고 법률과 명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저해했을 때 이런 전제가 들어가야지 이것들이 다 성립이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그 시장의 직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하나의 해소책이 되겠네요. 감사 청구제도. 시장이 잘못하면 그 위에 상급 행정기관한테 또 말해야 되겠죠. 네, 행정적 통제입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면 이런 거 그러네요. 주민감사 청구제도. 이 용어가 나온 겁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참여해 보잖아요. 참여해 보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지방의 일이 이렇게 되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구나. 배우게 됩니다. 정치 교육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예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제도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보세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 잘하고 있어? 우리 지방정부 잘하고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참여적 경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 자치의 원리 실현. 이거와 밀접하죠. 여러분,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자치에서 강조되는 내용이잖아요.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 이제 넘겨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주민 소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역 주민이 서명을 해서요. 이거 소환해서 이렇게 좀
물러나게 해임시켜야 될 것 같아 라고 주민이 서명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면 여러분 보세요. 주민 소환에도 그 전에 주민 투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 가운데서 과반수 이상이란 말 없죠.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해임이니까 주민 소환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민 소환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너를 믿지 못하겠다. 불신임 제도다. 맞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소환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틀렸죠? 왜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소환은 없어요. 국민 소환 없습니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 장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임 요건이 더 엄격하다. 그럼 여기서 진짜 많이 학생들 틀렸거든요, 이거. 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썼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 요건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엄격하다 하는 거 틀렸어요.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빨리 봐야 되겠네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주민소환은 보세요. 단체자치보다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거다. 맞죠? 주민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참여가 강조되면 주민자치. 따라서 맞고요. 주민소환이 행정공복 초래할 수도 있네요.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환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책의 결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릴 가능성이 크죠. 우리 지역에 해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따낸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들, 주민소환 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 같은 것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는 내용 벌써 선지 2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호남마저 하나 남은 것 하고 전자민주주의 부분을 조금 더 보고요. 그리고 정부 형태 부분으로 샥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